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그 안에는 서열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조금씩 발언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차별은 대부분 그렇게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나는 차별한 적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잖아. 이 말들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나라는 말이 정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윤이실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포용. 따뜻하고 넉넉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워 보이고 등을 토닥이는 손길처럼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지고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포용적인 사회, 포용의 리더십, 포용의 문화라는 말은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됩니다. 흔히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죠. 포용이란 단어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는 불쾌함을 참아야 하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내 안에 익숙한 질서를 흔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포용은 단순히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틀린 것까지 맞다고 하면 포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부당한 생각과 사건, 행동은 분명히 비판적으로 제고되고 멈춰야 합니다. 다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당하고 부당한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맥락,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용은 모든 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틀림과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동시에 그 분별 자체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포용은 잘못된 것을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을 틀림으로 오인해 배제해버리는 태도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용을 이야기할 때 저는 단순히 좋은 단어 하나를 예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갈등과 혐오, 배제와 무관심을 직시하면서 포용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포용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덕목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흔히 배제나 혐오라는 말을 들으면 뉴스 속 장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대립하는 모습, 차별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피켓,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집단 비난과 댓글 전쟁. 그런 장면들은 크고 격렬하며 그래서 배제는 늘 사회적 이슈 혹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좁혀보면 배제는 거창한 말이나 제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혹은 침묵 속에도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상대가 왜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아팠는지 묻기보다 그건 별일 아니야 라는 기준으로 감정을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농담이었잖아,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는 말로 상처를 가볍게 취급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넘어가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순간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그건 너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그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너무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제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의 일부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조각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밀어내고
상대방 감정뿐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의 다름과 복잡함을 감당하지 못해 관계를 점점 단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포용은 누군가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과 관점이 충돌할 때에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함께 해석해 보려는 자세에 더 가깝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를 묻고 그 마음과 생각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돌아보는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권력이 꼭 거대한 조직이나 사회적 지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2명, 3명만 모여도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중심과 주변이, 목소리가 큰 사람과 조심스러운 사람이, 또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과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짝을 정해 앉을 때를 떠올려 보면 항상 마지막까지 혼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도 그 아이에게 먼저 말 걸지 않고 누군가가 무관심하게 쟤랑 앉으면 재미없어 라고 한마디 던지면 다른 아이들도 슬며시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자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따돌림을 선언한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기울어진 권력의 중심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동조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의 의견은 유독 자주 끊기고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고 익숙한 사람이 다시 말했을 때는 그제야 회의실 안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메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임이나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권이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감탄과 웃음이 오가는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른 관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살짝 굳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무례했던 것도 아니지만 분위기 깬다는 그 느낌은 입 밖에 나오는 대신 침묵과 눈빛, 빠르게 바뀌는 화제로 전달되곤 합니다. 그렇게 생긴 침묵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권력 기울기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눈치가 없다는 암묵적인 평가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그 안에는 서열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조금씩 발언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물론 때로는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흐름을 벗어난 발언이 실제로 주의를 흩뜨릴 수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리듬이나 감정의 안정감을 고려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말이 유독 불편하게 느껴지는가를 스스로 묻는 태도, 그리고 어떤 침묵이 자발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배제의 결과인지 살피려는 감각은 포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은 누군가가 틀렸다고 단정하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은 단순히 착하게 굴자, 마음 넓게 가져보자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 바라보는 태도 또한 포용의 한 모습입니다. 그 물러섬은 관계를 포기하는 후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거리두기입니다. 그 훈련을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조차 반복하지 않는다면 포용은 결코 우리의 말투에도, 눈빛에도, 작은 행동에도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훈련은 더욱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오랜 시간 함께했다는 이유로 상대의 삶을 잘 알고 있다고 쉽게 단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의견 차이나 감정의 균열이 생기면 너답지 않아, 왜 그래 갑자기? 라는 식으로 상대의 변화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원래 알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말뿐인 선언에 그치고 진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넌 왜 그렇게 까다로워? 라고 말하며 또 다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작고 암묵적인 배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의 흐름을 살펴보려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잖아.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곧 용기이자 위험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다수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채 혼잡한 버스를 타려다 좀 조용히 다닐 수는 없냐는 말을 듣는 사람, 외국인 등록증을 내밀자 임대인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자리에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겠어요? 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아주 작은 요소 하나, 성별, 장애 유무, 출신 국가, 피부색, 나이, 학력, 종교, 체형, 언어 억양, 옷차림, 그 무엇이든 기준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의심되고 낙인 찍히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차별은 대부분 그렇게 삶의 많은 영역에서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고 그 구조로 떠받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상식, 정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들 속에서 혐오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그냥 기준을 말한 것 뿐인데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참아야 하죠? 이런 문장은 겉으로 보기엔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왜곡하거나 소수자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을 과잉 노출로 치부하며 억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언론은 이런 감정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동원 가능한 불만으로 사용합니다. 소수자를 향한 불편함이나 막연한 거리감을 국민의 위기, 세금의 낭비, 문화의 침해로 포장하면 그 감정은 여론이 되고 여론은 곧 정책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외국인이 입주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왜 그들이 혜택을 보냐는 댓글이 달리고, 소수자 인권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지나치게 들먹인다, 조용히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 속에서 불편한 존재는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지고 침묵이 강요되는 방식으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편견이나 개별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사회 구조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누구를 예외로 인식하느냐는 개인의 태도를 넘어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 쟤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듣고 급식 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일은 그 아이가 특별히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과 언어, 문화 전반이 여전히 단일한 배경만을 보통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운동장을 쓰고 소풍을 가는 것이 때로는 비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 건물의 설계부터 수업 방식, 행사 진행, 친구 관계 형성 방식까지 모두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과 청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변수로 다뤄지는 것도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중심에 두고 상상하지 않는 사회적 관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중심은 늘 말할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설명해야 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어느 시점에는 그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조건은 언제든 바뀌고 그 바뀐 조건이 나를 낯선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게 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놓였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가족 구조가 흔들렸을 때 누구든 기존의 중심에서 미끄러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언젠가의 나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포용은 결국 누가 사회 안에서 말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몇몇의 목소리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제도의 설계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기억, 농담과 뉴스 제목, 교과서의 문장, 일상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포용은 감정을 넘어서 구조이고 결심을 넘어선 재편성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함께 다시 상상하는 일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배제와 혐오는 항상 누군가의 노골적인 악의나 고의적인 배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늘 같은 사람들만 중심에 서 있고 다른 누군가는 반복해서 경계 바깥으로 밀려나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축제나 공청회에서는 발언과 결정의 주도권이 몇몇 단체나 인물에게만 돌아가고 학교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성공 사례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유형의 인생 궤적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의 목소리라 불리는 인터뷰 대상은 대개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묻게 됩니다. 이 틀은 누가 만들었고 왜 우리는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구조의 이름은 종종 기득권이라고 불립니다.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흔히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재벌도 정치인도 아니야. 하지만 기득권은 단지 재산이나 직위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속한 환경의 규칙과 질서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무의식적 중심성을 뜻합니다. 기득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오지 마.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늘 이렇게 해왔어. 이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야. 다른 방식은 불편하고 복잡해. 이처럼 기득권은 누군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음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회의에서 주거 문제를 논의할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가 소유자의 관점에서 흘러갑니다. 전세난이나 매매가 상승이 중심 이슈가 되지만 고시원, 반지하, 월세방, 쉐어하우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조차 못합니다. 기득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억압하거나 내쫓기 위해 일부러 움직이지 않아도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조건과 기준을 보통이라 여기는 순간 그 기준 바깥의 사람과 경험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차별한 적 없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잖아. 이 말들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나라는 말이 정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득권은 이런 식으로 행사됩니다. 익숙한 사람들끼리 익숙한 언어와 속도로 움직이고 익숙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자각 없이 타인의 가능성과 접근권을 점점 축소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언제나 중립이 아니라 선택된 기준이라는 사실은 망각됩니다. 포용이란 무엇일까요? 포용은 더 주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공간, 기준, 언어, 속도를 다시 살펴보고 때로는 조금 늦춰보고 어떤 자리에서는 먼저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포용은 나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익숙했던 나만의 중심을 조금 흔들어 보는 용기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혐오의 심리적 근원과 포용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